네, 세계 전략 포럼 이틀째 일정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입니다. 조윤정 기자. 네, 저는 지금 세계 전략 포럼 2011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네 번째 세션에서 램차란 대표가 아주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 참 열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진행 막바지로 갈수록 점점 더 분위기는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사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 연사들의 통찰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이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별로 떠오른 신흥국들의 도전이 성공할지 흥미로워지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악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봤고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명한 글로벌 전략가와 학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얻어보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인 만큼 어떤 내용들로 꾸려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종합 토론 시간만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었던 연사들이 총 출동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전략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고민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이후에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를 잡은 셈으로 빠른 경기 회복에 많은 국가들이 박수를 보낸 바 있었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무너졌던 경쟁사들이 경기 회복 과정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승부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갖췄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부분들을 다시 빼앗기게 될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더 크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까요? 전략가들의 입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전환기를 맞은 세계 경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세계 경제의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새로운 기준과 질서가 적용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은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 격동의 현장에서 글로벌 경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경영 구루들과 유수의 경제 석학들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 이데일리 세계전략 포럼 2011. 경제 권력의 이동, 새로운 현실, 새로운 전략.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사상 가장 유능한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 월가의 신화 로버트 루빈. 전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정부기관 자문 엘빈 토플러, 다니엘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 리차드 왓슨. 기업의 현자, 현존 최고의 경영 구루 램 샤란. 글로벌 경제 분석의 대가 존 워커. 제이커브, 정치 리스크 인덱스의 창시자 이안 브레머. 세계 경제 포럼 아시아 총재, 신흥시장 투자의 교본 프랭크 유르겐 리터. 아시아 경제 분석의 핵심 브레인 라지브 비스워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최고 경제 전문가 나세르 사이디.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이데일리 세계 전략 포럼 201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진행되려고 합니다. 연사들의 뜨거운 토론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Okay, since everyone is here, why don't we begin the final 네, session 다 for the 도착하셨기 forum. 때문에 Although it is the 오늘 final 포럼의 session, I 마지막 think it might 세션 be the 시작하도록 most important, 하겠습니다. session 저희 for 포럼의 the 마지막 Korean 세션이겠지만은 participants 한국 because it will be 분들에게는 the 가장 중요한 future 세션이 되지 strategies 않을까 of 싶습니다. Global Korea.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Moderating the 전략이 session 이번 is 세션의 Dr. 주제이고요. Wook Jae, the President of 최욱 Korea 원장님이 Institute fo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nternational 원장님께서 Policy. Ladies and gentlemen, 좌장으로 please give Dr. 수고를 Jae a big round of 해주시겠습니다.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It's really the final session of this World 세계 전략 포럼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As was introduced, my name is Wook Jae, the president 저는 of 최욱입니다.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키예프 원장입니다. First of all, I have to say that I'm very pleased and 우선 honored to moderate this very, very important 이번 session. 중요한 세션에 좌장으로 초대를 받아서 큰 영광입니다. Here, we will discuss 이번 세션에서는 the future strategy of Global Korea.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전략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슬기롭게 극복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극복을 하기도 하였고 국제사회에서 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작년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의장국으로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과거에 성공했다고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은 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챌린지도 있고 또 국내 챌린지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 무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내 시장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천연 자원도 부족한 나라이고 또 인구 고령화에 진입을 하고 있고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을 안 해준다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할 텐데 아주 훌륭한 토론자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대부분의 토론해 주시는 분들은 그 전 세션에서 발언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리처드 워튼 씨입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인데 스트래티지 인사이트의 공동 설립자이십니다. What's Next를 또 발행하는 분이고요. 또 미래학자이시면서 저자이시면서 시나리오 플래너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워튼 씨 옆에 앉아 계신 분인데 이안 브래머 박사님입니다. 브래머 박사님은 유라시아 그룹의 창업주의자 회장님이십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글로벌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월스트리트 글로벌 정치적인 리스크 지수를 또 발명을 해주신 분이죠. 브레머 박사님 옆에 주한 독일 대사님, 울리크 자이트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본 대학에서 사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한국에 부임하신 지는 2년이 되셨죠? 대사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제임스 비모스키 부회장님이십니다. 두산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의 책임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회장님은 한국의 대기업의 이 외국인 CEO로서는 처음 오신 분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오래되셨냐고 물어봤더니 두산 온 지는 5년이 되셨지만 98년부터 맥킨지 컨설턴트로 한국에 거주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옆에 중국을 대표해서 차오 이더 비서장님이 오셨습니다. 상해발전연구기금회의 비서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기금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라비 쿠마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신 지는 2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토론자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분입니다. 1시간 20분이 있는데 지금 6분의 토론자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한 7, 8분 동안 각 토론자가 짧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분 동안에는 저희가 청중으로부터 코멘트나 질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리처드 왓슨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학자로서 저를 먼저 지명하실 줄 알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전략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것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공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연구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역량 구축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관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교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식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인간의 두뇌로 대체하는, 즉 생산의 주된 수단이 인간의 두뇌가 되었습니다. 지지권, 즉 인간의 두뇌의 산물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혁명을 목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증폭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곳에서
우리의 두뇌는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기계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광범위하게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특수 영역에서 그렇게 되겠고 이미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기계들이 저장된 지식을 인간의 행동 패턴과 매칭하는데 아주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사람들이 축적하고 고정된 정보를 분배하는데 돈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좀 더 흘러가는 유동적인 혁신 경제 체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우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의 교육 제도는 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육 제도는 아직도 그 공장 근로자 생산 모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육하는 체제의 근거는 공장 근로자를 키우는 그러한 명제, 그러한 전제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식 자본 쪽으로 패러다임을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모델과 교육의 구조, 그리고 원격 교육과 가상 교육, 그리고 또 오프라인 교육 등등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결코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다른 이들과 어깨를 맞대고 교육을 받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나은 사고를 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또 새로운 사고를 하는 방법도 찾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R&D의 투자입니다. 이는 결코 새로운 게 아니지요. 이 리서치라고 하는 데에는 대학의 연구도 들어갑니다.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또 세계 우수 인력을 한국 내 R&D에 유치를 하고 또 대학을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 공간을 다 마련을 하여서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하는 독창적인 마인드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다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인구의 다양성이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다양성이야말로 혁신의 촉매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외로 특히나 한국 안으로 많은 인재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실험을 적극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도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플로리다도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혁신 역량 구축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과 R&D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서로 아이디어 의존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아이디어의 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다 보면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죠. 이것은 과정과도 연관된 문제이고 또 문화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 문화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혁신 문화와 기업가 문화를 모방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굉장히 큰 아이디어는 굉장히 큰 자금 투자를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러스터 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지역에 유치하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실패에 대한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과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험, 즉 실패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하는 것이 기업 문화, 특히나 아시아 기업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데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교육과 R&D 그리고 혁신 역량 구축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토론자들이 하신 말씀을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안 브레머 박사님,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주최 측에게 어떠한 그 제안을 하거나 뭐 건의사항을 얘기할 때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안보와 관련된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국 쪽에 붙어야 될지 뭐 미국 쪽에 붙어야 될지 뭐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뭐 양자 그 협상을 뭐 미국과 하고 중국과 따로 한다고 해서 별로 그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뭐 중국이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좀 위험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양쪽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국이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교관들도 하기 어렵고 산업가들이 하기도 어렵고 뭐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의 GDP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몇 개 회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도 훨씬 더 외교적으로 그 신중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항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 그 한국의 보수당과 또 진보당이 이 북한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과 지금 현재 그 대북한 그 정책, 그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독재 정권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일관된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되고 또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또 중국과 미국이 좀 투명하게 정책 기조를 좀 표명을 해줘야만 한국이 적절한 전략과 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밖으로 폭발할지 안으로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일단 중요합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도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초당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경제보다도 북한을 대할 때는 우리가 정말 뭐 초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느 여당이냐 뭐 야당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일에 대한 정책을 취할 때 뭐 육자 회담에 대한 접근 방식, 뭐 북한과의 교역, 또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대치, 군사 훈련과 관련된 전략과 정책을 세울 때는 정말 한국에게 남한에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리처드 워슨 씨가 이 이민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저도 일본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일본이 정말 그 인구적으로 인구 고령화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패널리스트로 이제 나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열어보니까 이제 아주 멋진 책자가 이제 나왔는데 뭐 who he i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he is라는 이제 소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모든 발표자들이 다 남자분들이더라고요. 이 포럼에서. 물론 남자가 뭐 한국에서는 여자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주 유능한 유럽의 여성들은 뭐 어느 정도 커리어 성공을 하면은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도 뭐 커리어를 키우고 싶으면은 일본에 남지 않고 미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한국의 유능한 여성 인재를 여러분들이 못 잡으면은 한국 여성들이 딴 데로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자이트 대사님. 네, 감사합니다. 전략은
장기 목표의 정의에 따라 수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식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 전략을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공간이 또 과거 역사와 시간이 또 유무형의 세력들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국은 미래를 위한 적절한 국가 전략을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국은 지역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국가 전략을 영내 지역 전략으로 정의했더라면은 항상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열위의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가 전략을 글로벌 전략으로 정의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G20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향후 미래로 나아가려는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앞서가는 국가를 동참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세계 속의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높게 사는 것은 한국인의 역량입니다. 한국인은 기술을 최적화하고 또 기술을 결합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국을 보면은 앞으로 새로운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올바른 전략이라는 것을 입증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산업 기반을 기존 기술을 결합하고 최적화하여 지식 기반 체계로 자체적인 연구 기반을 갖춘 지식 기반 체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포스텍, 카이스트, 그 외 연구 중심 대학 등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연구 기반을 세계화하고 또 기초 연구에 충실함으로써 한국은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향후 한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줄 부분인데 저는 이 함께 같이 하는 한국인의 협력 정신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테스트하는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젊은 세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시험은 북한 상황이 바뀔 때 한국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언젠가는 그 상황이 올 것입니다. 왜냐? 영원히 지속되는 현황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바라기는 평화롭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한국을, 북한을 포용하고 통합할 방법을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중국도, 일본도, 국제사회도 북한의 근대화를 위해서 자원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접근 방식과 또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함께 항상 장기적인 남북한의 평화 번영을 위한 통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한국 분들께 이와 관련하여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다음은 비모스키 부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think as we all know, the past success 저희가 다 알겠지만 한국의 과거의 성공과 성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능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에너지, 한국 정부의 통찰력 덕분에 이루어낸 것인데 한국의 성공은 이 많은 대기업들이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기업의 역할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의 글로벌 챔피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의 장점은 뭔지, 이 장점을 앞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보고 또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거버넌스, 또 조직의 세계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글로벌 챔피언들, 대기업들을 보면은 수년 동안 브랜드를 키워왔습니다. 삼성, LG전자, 현대, 두산도 법캐트를 가지고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가 한국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난 2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을 보면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한국의 4대 회사들이 10,000명의 대학 졸업생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에는 13,000명의 이 대학 졸업생들을 또 고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경제 성장이 이렇게 견실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또 성장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응력도 좋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200억이었는데 이제는 1,2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생산도 지금 중국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만 우리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글로벌 챔피언들, 대기업들은 유기적으로 많이 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LS 케이블은 Superior SX를 인수했죠. 북미 지역의 케이블 프로바이더를 인수했죠. STX는 에이커 야드를 또 인수했습니다. 에이커 야드는 크루즈 선박 제조업체로 세계 2위인데요. 또 두산도 법캐트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법캐트는 이 건설 장비 회사로서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서 대기업들의 또 성장 추세를 보면은 이 고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아주 잘합니다. 과감한 투자도 할 줄 알고 또 이 생산성 향상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움직입니다. 반도체, 조선, 중공업 부분에만 경쟁력을 가지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서비스를 포함해서 보다 더 방대한 산업의 부문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 좀 개선할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입니다. 사실 휴대폰 시장, 3D 텔레비전, LED TV, 삼성 갤럭시 탭, 또 프로세스 혁신도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자회사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미국에서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보면 경기 침체 시에도 상당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혁신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 아주 참신한 그런 혁신이 아니라, 획기적인 혁신이 아니라 어떤 단계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기발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 아니면 아이폰, 아이패드는
다른 나라에서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한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발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뭐 조직 안에서 어떻게 혁신을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뭐 각 그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고객에게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어떻게 뭐 분사를 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사회는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룰을 따르고 있고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있고 보고 어떤 그 절차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지주 회사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또 의사결정도 아주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거버넌스 시스템에 있어서 뭐 이상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뭐 미국식 거버넌스 모델도 엔론 사태가 이제 터진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죠. 어쨌건 이사회는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이제 문제에 부딪히면은 뭐 정부 쪽에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주주인 오너 쪽에 가서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국적 기업인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그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 이사로 영입을 해야 됩니다. 이사회 이사로.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은 이런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참 재미있는 예가 싱텔 그 예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통신 회사인데 지금 아시아 전역에 일을 하고 있는데 싱텔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이 그 태국의 이 그 한 분이 이사회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6분은 싱가포르 사람이 아닌 외국 분이 이사로 사회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회사의 그 이사회 구성진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 이사회에게 회사의 전략, 리스크 관리 방식 제대로 더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이 그 대기업을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시스템을 우리가 개혁을 하고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 글로벌화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출 주도형 모델 안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직적인 모델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했죠. 그리고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한국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 한국 중심적인데 어떤 뭐 표준적인 일반적인 뭐 다른 나라의 글로벌 회사처럼 우리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자기네들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끈기가 있죠. 또 의사결정도 아주 빨리 내리죠. 그리고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세울 줄 알죠. 사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그러한 자질들인데 모든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로 진출하면서 그리고 조직이 더 커지면서 조금 더 모델을 그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만 갖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각 시장에 맞춰서 또 그 여러 가지 그 재능을 키워야 될 겁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낙관하고 있고요. 한국의 글로벌 챔피언들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Bimowski. 감사합니다. 비모스키 회장님. Okay, now let's move on to the. 다음으로 차우 이더 비서장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좁은 중국의 관점,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중 간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협력 관계에 있는 대학의 교수께서 한국 전문가였는데 미국에서 한국 대사분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왔지 하고 그 세관 직원들이 놀라면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한국개발원을 방문했었는데 한국개발 원장님께서 저와 특별 미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양국 간에 공식 수교가 되어야 한다. 중국에 돌아가시면은 한국과의 수교 문제를 중국 정부에게 얘기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That's the first point I try to make. I think Korea should further enhance the economic relation 한중 간의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s a panel, 경제 협력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92년 한중 수교가 되었을 때 교역 규모는 미화로 50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즉 2009년도에 1,5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 30배 불어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의 2배인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입을 보더라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일본의 15%, 미국의 9%를 능가하는 17%입니다. 또 이제 4만여 개의 한국 기업이 현재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총 대중국 투자액은 엄청난 규모 38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서 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을 켰습니다마는 신호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들어가면은 신호가 잡히겠지 했지만 서울 시내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신호가 안 잡힙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은 제가 지난 수년간 숱한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태국, 미국, 영국, 터키, 각종 국가들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휴대폰을 키면은 신호가 잡혔습니다. 물론 현지 통신회사의 망에 연결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신호가 현지 통신사에 의해서 중국의 재통신사로 연결이 되는 거였겠죠. 아마 이 양국의 통신사가 뭔가 비용도 공유하고 수익도 배분을 하는 협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중 간에는 그러한 이동통신 부분의 협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의 예로서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더 증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3대 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유럽, 세 번째는 동아시아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중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물론 지난 수년간 이들 3개국 정상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FTA를 체결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GDP를 보시면은 중국은 거의 일본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작은 마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들 3개국 간의 관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또 역사적인 이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Now, Professor Kumar, please. 네, 라미쿠마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토론자가 되는 것이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미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91년부터 계속 꾸준히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올 때마다 한국은 계속 바뀝니다. 제가 한국에 또 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전부터.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변화를 보고 또 비즈니스와 관련된 변화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두산도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많고. 지난 3년 전부터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한국에게 중요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비모스키 부회장님이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양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매니저들, 글로벌한 유능한 인재를 우리는 영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의 교육기관들은 이러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저희의 졸업생들은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갖고 졸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학과에서 모든 강의실에는 최대한 10개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열린 사고를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한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실을 섞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글로벌화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외국인들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한국이 솔직히 관광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아직은 못 쓴 것 같습니다. 한국은 관광 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충분히 관광객들을 유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제 처제가 인도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제 누나도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가 부산도 갔고 경주도 갔고 제주도도 갔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너무나 사람들이 따뜻했고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에는 아주 멋진 관광 자원들이 많은데 관광객을 별로 많이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글로벌화라는 것은 또 관광객이 한국에 왔을 때 이 관광객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체제를 하고 한국에 와서 어머나 한국이 너무 멋지다라고 감동을 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입소문으로 한국에 대한 광고를 해줘서 다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투자하기 좋은 나라고 또 방문하기 좋은 나라고 또 사업하기 좋은 나라다라는 거를 아주 그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세계화입니다. 또 한국의 유능한 인재를 세계 어느 곳에 우리가 뭐 던져도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글로벌화입니다. 세계화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처드 왓슨 씨가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데 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가 한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걸 원하죠. R&D, 연구를 통해서만 노벨 수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발은 잘해요. 서비스나 제품 개발은 잘해요. 기초 연구는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초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또 한국 정부는 이제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특정 분야에 한국이 좀 잘하고 싶으면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녹색 성장, 예를 들어서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올인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이 과학적인 기초 연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과학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해주고 또 민관 협력을 이 학계와 함께 하게 되면은 한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미래 기술, 미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주면은 전 세계에게 많은 귀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초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국 대학을 볼 때 양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대량 생산 이런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대기업도 퀄리티라든지 브랜드 관리 부분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교육기관들도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이 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혁신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은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나 정부나 또 대학들도 이런 일들을 같이 해줘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준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또 새로운 것들은 중소기업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아직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신기술, 새로운 지식을 아직 창출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도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진도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에서 출발해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우리의 연구 결과를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한국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또 미래의 기업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기업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투자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카이스트에서 제가 일해보니까 제 학생들은 다 두산,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 안 하고 싶어 해요. 사실 저희 대학에서 저희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때 중소기업에 가고 싶게 저희가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대기업으로 가는 것보다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쿠마 학장님, 모든 토론자 분께 아주 유익한
글로벌 코리아에 대한 견해 밝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청중 여러분께 질문과 코멘트를 받기에 앞서 교육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직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창의성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량을 늘리는 것으로는 경제성장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왓슨 씨와 쿠마 학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은 무엇을 해야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하여 해결책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연구개발 또 역량 강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인구 감소를 상쇄하고 또 인구 고령화를 상쇄해 줄 수 있을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은 생산성 증대에 분명히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혁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한국 내외로의 사람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 특히나 젊은 인재를 유치해야 됩니다. 혁신은 25세가량에 이루어집니다. 25세가 지나고 나면은 제 경험으로는 혁신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 인재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다른 국가의 인재를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유치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술로 인한 혁신성 증대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인재의 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상당히 생산적인 나라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계속하고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호기심을 발휘해서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세대들이 Why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진은 이러한 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실에서 주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혁신의 문화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학생의 자리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고 기술이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인구 변화와 혁신의 필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의 여성도 전문 직종에서 또 정부 부문에서 또 기업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업 부분에서는 그 역할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여성이라는 요인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여성 인력을 좀 더 포용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혁신적인 환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많은 한국인들이 교육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 유학생들은 기본적인 한국인 이상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유치할 수 있다면 이들이 국내에만 있었던 사람들과 일하면서 많은 혁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교수들이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요. 2, 3년이 지나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권위적인 위계 질서를 따르고 뭐 한국식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아니,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카이스트는 지금 그 외국의 이런 그 유수한 기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안의 문화가 잘 조성이 돼서 이 다양성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살아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임원들이 이런 문화를 키우는데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국가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젊은이와 구세대를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 세대가 좀 더 섞이도록 해야 됩니다. 단순히 조직 내에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세에서 뭐 16세 가량 그 기본 교육, 기초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5세, 70세, 75세가 되고 나면 왜 무용지물로 간주가 되고 한 옆으로 그냥 간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교육 환경에서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회적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네, 대사님. 말씀하십시오. 이 한국의 인구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인구적인 변화, 또 독일이나 유럽의 인구적인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배운 것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위에서 목표를 세워야만 전략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개인이 자기네들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젊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커리어 초반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갖고 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커리어를 포기하게끔 안 하게 하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과연 배우자를 찾을까? 그리고 결혼을 할까? 결혼을 하면 너무나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그 며느리가 할 역할이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과연 결혼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전략만 가지고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 행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롤 모델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모여서 후세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부담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 핫 토픽이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있거든요. 또 뭐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또 논란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고등교육의 그 비용이라는 것은 한국 국민의 그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건가, 이들의 그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킬 건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은 없습니다. Thank you. Now, let me move on 감사합니다. to some other issue, which is, 그럼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very, very, hot. 요새 Korea is going through very hot debate. 한국은 There's some welfare system, welfare issues. 복지제도에 대한 토론이 뜨겁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I can. Probably some of you may know.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School lunch or the 학교 무료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반값 등록금 같은 문제가 첨예하게 토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한국이 스스로에게 그러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서로 상충되는 이해 당사자, 이해 집단,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독일도 이러한 서로 충돌되는 경제적 이해 관계를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조율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럽이나 독일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we were facing the challenges first of German unification because we 우리는 transferred our 일단은 social 독일 welfare 통일의 system on the 과제를 eastern part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 동독에도 생산성이 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기업과 경제에 통일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화의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방 복지 제도를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축소했습니다. 이렇듯 사회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결정이 아마 독일 경제가 지난 10년 중 중반 한 2005년 전후에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요 변화가 있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중 특히 고등교육 비용입니다. 이 고등교육 비용은 독일의 경우 미국과 영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세대와 그 부모,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서도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을지언데 그러려면은 진입장벽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식 모델이 최고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젊은 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을 받은
이후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것이 과거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육에 비용이, 등록금이 너무 높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졸업 후 선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종사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의사로서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구로는 안 가겠죠. 왜냐? 젊은 인재가, 젊은 과학자가 기초연구에 들어가면 돈은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될지는 몰라도 뱅커나 변호사와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습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을 낮게 유지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인재들에게 너무 많은 향후 상환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대학에 남아서 기초 연구에 쓰지 반드시 빚을 갚기 위해서 뭐 금융부문, 변호사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Let me ask just one question which will be delivered to Dr. Bremer and probably 이안 브레머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우디어 비서장님이 답을 주셔도 되고요. 글로벌 경제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변곡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주도를 했던 일극 체제가 이제는 다극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머징 국가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이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이 트렌드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개진이 될까요? 이게 뭐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악화를 시켰습니까? 브레머 박사님, 차우이더 비서장님 대답을 좀 해주세요. 상당히 그 방대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뭐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개방 시장 체제에서 이 그 기업이 뭐 시장에 이 그 적응을 안 하면은 뭐 그냥 뭐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나왔을 때 뭐 디지털 쪽으로 이제 가든지 아니면은 도산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파괴라고 불렀죠. 창의적인 파괴가 지정학적인 그 레벨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창의적인 그런 파괴가 지정학적으로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매년 뭐 2년마다 뭐 한 세대마다 제도가 사라지진 않죠.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와서 너무나 빨리 모든 것들이 글로벌 이 제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N 안보리건 G20이건 우리가 빨리 그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분히 빨리 움직여서 이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첩하게 대응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좋은 겁니다. 창의적인 파괴가 이루어지면은 글로벌 환경에 딱 맞는 좋은 글로벌한 체제가 또 설립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그 파괴 단계를 지금 겪는 그런 주체들에게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어려운 난관에 이제 부딪히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뭐 G0 상황이 된다고 해서 리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리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G0 시대에도 지역 리더들은 있습니다. 뭐 IMF에서는 이제 유럽의 리더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유럽의 리더들이 훨씬 더 단합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GCC의 리더들도 훨씬 더 많이 단합을 하고 있어요. 남미에서 브라질 중심으로 또 단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는 사실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관광이건 마약이건 교역이건 멕시코라면 미국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문제가 전 세계 지역 중에 이 단합과 단결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아주 빨리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경제 체제가 아시아 나라들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규범들이 아시아의 중요한 주체 국가들 사이에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고 또 지정학적인 도전 과제가 아시아에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태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면 남한이라면 뭐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상황이 남한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좀 낙관적인 사람이지만은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최근에 중국에 대하여라는 새로운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난주 키신저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40년 전에 중국의 지금 상황을 예측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누구도 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방 정책 덕분에 중국은 점진적으로 경제 개혁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학습 과정에서 교차점에 왔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이 이미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이미 사람들이 고매한 정신 함양을 통해서 윈윈이야말로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남에게 어려운 일만 시키고 나는 혜택만 보려고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런 윈윈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즉 모든 이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공동체로부터 다 혜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지난 세기에 2차 대전을 초래했던 것은 인간의 비극인데 그런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이를 금세기에는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어떤 연사에게 질문을 하시는지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raising hands. 많은 분들이 손을 들으셨네요. 제일 앞에 있는 분한테 먼저 드리죠. 예. 라비크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Please use translator and setting channel 2. 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실제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대학에서 취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위너스 HRD의 최석용 대표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 대학들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국내 및 외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수의 학생들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우수인재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우수인재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중소기업은 우수인재의 유치가 힘든 게 사실상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지속적인 기업 발전 또한 덩달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라비크마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실 것인지 그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Probably one more the question or comments, and then 질문을 하나 더 give 받고 chance to answer to your question.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Go ahead. That's a great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졸업생들에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를 어디에다가 가져가고 싶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서 부가가치를 좀 제공해주고 싶냐.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에 가서 당장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주고 싶느냐. 아니면은 대기업에 가서 좀 훈련을 받고 나중에 승진을 해서 리더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가면은 이런 과정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면은 아주 빨리 적응을 하고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조직 안에서 훨씬 더 빨리 승진할 기회가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젊다면은 젊을 때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 언제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뭘 원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줍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학생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중소기업 대신에 대기업에 가고 싶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당장 뭔가 부가가치를 가져다주고 다양한 것을 배우고 빨리 승진하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 가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는 호봉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임원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중소기업보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장 공유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의 임원으로서 대기업이 이러한 성장 공유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지 협력업체로서뿐만이 아니라 파트너들에게
자사의 조직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그들이 혁신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즉 조직과 관련된 문제와 또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점이 특이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기술에 투자를 할 때 혼자 할 수도 있겠으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자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보 시스템입니다. 대기업은 우수한 정보 시스템에 투자함으로써 우리의 제품의 흐름과 또 재무적인 흐름을 협력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협력업체가 뒤처집니다. 이제는 이들에게까지 포용을 함으로써 많은 그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질문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람들도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야지 단순히 그 네임 밸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열정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좋은 경험,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가운데 그 회색 옷 입으신 분. Hi, thanks for your great discussion.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정훈입니다. Mr. Bemoski. 비모스키 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회사의 입장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양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포럼 내내 이 다양성이 중요하다. 많은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일관성도 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브랜드의 일관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둘 다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Yes, what he's asking was you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iversity and globalization. 다양성과 세계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개념들이 좀 약간 다른 개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그런 개념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세계화의 도전 과제죠. 뭐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일관된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모든 조직에는 어떤 통일된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일을 안 해주면은 성공도 못할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품이 똑같은 수준, 품질 가지고 또 혁신적인 제품이 돼야 되겠지만 이 제품이 또 다른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인식을 하는 방법도 바꿔줘야 되고 또 좀 약간 수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일관되게 일을 하다 보면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 또 일관성이 없으면은 너무나 현지화 정책을 강하게 세게 추진을 하면은 이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규모의 경제의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소기업의 이사로 있습니다. 또한 경영대학원에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후 한국 기업 임원들은 다시 안일한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조용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따라잡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아주 가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형의 목표, 무형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실업률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거버넌스와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더 채용해야 할런지요. 한국인들은 불행히도 굉장히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준결승까지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히딩크라는 외국인 감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 전문가를 기업에 투입을 해서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런지요. 감사합니다. Do you have did you indicate some speaker to whom you 어느 연사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지요? Okay, who will go first?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We've had a recent experience, 최근 I guess, with LG Electronics. LG전자와 We've had a whole host of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LG전자에도 외국인인 그 전무 이상 임원들이 많습니다. To globalize, to bringing in foreign executives. 외국 임원을 초빙하는 것은 하나의 실험,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지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히 정답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대기업의 경우 아주 강력한 오너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 유기적인 자체적인 성장과 열정 그리고 오너십이 한국 대기업들의 특징입니다. 두산은 해외에서 기업들을 인수한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들 서구의 법칙대로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갖고 있던 이점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 장점을 신중하게 적절하게 결합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서구의 경영 원칙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오너십이 중요합니다.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거버넌스와 세계화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세계화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국적인 세계화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대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을 경험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꼭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와야만 거버넌스 시스템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 부처에 일하는 관료들을 보면 많은 유능한 분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관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독일 회사들의 경우 독일 CEO가 은퇴를 하고 독일 회사의 그 한국 지점에는 아마도 한국 그 중년층의 어떤 CEO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독일 회사들의 CEO 자리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이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 정치적인 시스템 이외에는 훨씬 더 많은 그 개방성,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미디어, 언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언론의 보도 방식을 보면은요, 아직도 보도 방식이 코멘트 위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nvestigative journalism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investigative journalism이 있어야만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뭔가 잘못되면은 투명하게 이 문제를 밝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문제가 민간 기업이나 정부 쪽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세션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래는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명한 연사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오늘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과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한 견해와 토론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연사분들께 감사를 표했으면 합니다. Thank you, Dr. Che, who was the moderator for the last session. Ladies and gentlemen, unfortunately,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청중들까지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던 포럼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정관 재개를 비롯한 700여 명의 인사들이 이곳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곳 현장의 열기는 초여름의 더위마저 시원하게 날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전략 포럼 2011이 열린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조임정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경제 권력의 이동을 주제로 한 세계 전략 포럼 2011 뜨거운 열기 속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략가들이 전하는 현재 경제 트렌드와 향후 방향성 조금 힌트를 얻으셨나요? 다양한 세션 속에서 어느 정도 명쾌한 해답을 찾아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아쉽게도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세계 전략 포럼 2011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연사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